학창시절 동창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여성이 최초의 여자 3스타 군단장이 되었고 이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동창들이 또 다시 그녀를 괴롭히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사령부. 경기도 이천의 아침은 짙은 녹음과 팽팽한 긴장감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사령부 본청 군단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장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현 7군단장인 박윤희 중장이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거대했다. 한쪽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 지도와 최신 군사 동향 보고서들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부대 운영과 관련된 결제 서류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168cm의 크지 않은 키, 군복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 짧게 자른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수만 명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그것처럼 깊고 서늘했다. 부관인 김소령이 갓 내린 커피와 함께 아침 보고를 위해 들어섰다. 군단장님, 밤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예하 11사단 화력시범 훈련 참관 예정이십니다. 알았다. 준비하도록. 윤희는 짧게 대답하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은 국가를 위한 복무에 바쳐졌다. 사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회상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그래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때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서류철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군단장님, 사적인 우편물로 보입니다만 발신인이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27기 동창회로 되어 있어 전달해 드립니다. 부산중앙여고. 그 이름은 마치 암호처럼 윤희의 뇌리에 박혔다.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의식적으로 떠올린 적 없는, 그러나 단 한순간도 그녀의 무의식을 떠난 적 없는 이름. 그녀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다. 수많은 작전 계획서에 거침없이 서명하던 그 손이었다. 김소령이 조용히 격리하고 나가자 군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희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 위에는 우아한 필기체로 제27기 동창회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잊었다고 믿었던 시간의 편린들이 쏟아져 내렸다. 25년 전 부산의 낡은 빌라. 교복 소매 끝은 닳아 반질거렸고 도시락 가방에서는 늘 반찬 냄새 대신 김치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허기가 배어나왔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어른들은 말했지만 18살 소녀에게 가난은 벗을 수 없는 주홍글씨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서현과 이지연이 있었다. 야, 방윤희. 너 또 그 옷 입고 왔냐? 냄새나. 어머, 쟤 도시락 좀 봐. 아직도 김치만 싸우나 봐. 불쌍해서 어떡해. 서현은 반에서 가장 부유한 집 딸이었고 지연은 그런 서현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그녀의 권력을 함께 누렸다. 그 둘에게 윤희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힘없고 돈 없고 아무리 괴롭혀도 저항하지 못하는 아이.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특히 지독했던 어느 날의 기억. 점심시간이었다. 그날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유 급식이 나왔다. 윤희는 선천적으로 유당불내증이 심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뒤틀리고 심하면 복통과 함께 모든 것을 개워내야 했다. 그래서 늘 우유를 받자마자 화단에 버리곤 했다. 그날은 운이 없었다. 화단으로 향하는 윤희를 서현과 지연이 막아섰다. 박윤희, 너 또 우유 버리러 가냐? 지연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다.
나라에서 주는 귀한 우유를 왜 버려? 편식하면 키 안 큰다. 서현이 깔깔거리며 윤희의 손에서 우유를 빼앗아 들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내가 다 마시게 도와줄게. 싫어, 나 우유 못 마셔. 마시면 배 아파. 윤희의 작은 저항은 그들에게 더 큰 재미를 줄 뿐이었다. 서연은 지연에게 눈짓했고 지연과 다른 2명의 아이가 윤희의 양팔을 붙잡았다. 꼼짝없이 붙들린 윤희의 얼굴 앞으로 서현이 우유팩을 들이밀었다. 비릿한 우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 마셔. 어서. 싫어. 하지마. 발버둥 치는 윤희의 턱을 서연이 억지로 붙잡고 우유를 쏟아부었다.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는 차갑고 비릿한 액체. 숨을 쉴 수 없었다. 면모금은 억지로 삼켜졌지만 이내 기도로 역류하며 격렬한 기침과 함께 터져나왔다. 푹, 콜록콜록. 흰 우유가 윤희의 교복과 얼굴, 바닥으로 튀었다. 서현과 지연은 더럽다는 듯 뒤로 물러서며 배를 잡고 웃었다. 어머, 쟤 좀 봐. 진짜 토하네. 더러워. 우유도 못 마시는 게 무슨 사람이냐? 주변의 웃음소리와 경멸의 시선 속에서 윤희는 속이 뒤틀리는 고통과 함께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교복에 밴 우유의 비릿한 냄새와 그날의 굴욕감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 구역질을 유발했다. 그날 이후 윤희는 누구보다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으리라고. 돈도 배경도 없는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악착같이 공부해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고 남성 군인들도 힘들어하는 훈련을 이 악물고 버텼다. 편견과 유리천장에 맞서 싸우며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강인함으로 자신의 길을 증명해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중장 박윤희였다. 초대장을 든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에게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냄새나고 가난했던 우유 하나 제대로 마시지 못했던 박윤희일까?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윤희는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다. 이미 끝난 과거였다. 굳이 그 씁쓸한 기억의 현장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증명할 것도 복수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구겨지기 직전의 초대장 속에서 우유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던 18살의 박윤희가 그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정말 괜찮아? 정말 다 잊은 거야? 하고 묻는 듯 했다. 윤희는 한숨을 내쉬며 구겨진 초대장을 다시 폈다.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박윤희라는 명패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명패와 초대장, 현재와 과거가 그녀의 책상 위에서 위태로운 대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관사로 퇴근했다. 군단 사령부 내에 위치한 관사는 군인 박윤희가 유일하게 사적인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다녀왔어요? 역사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남편 정지훈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의 얼굴은 전장에서 갓 돌아온 아내를 맞이하는 안식처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대학원 시절 군사사와 동아시아사를 함께 공부하며 만났다. 별을 단 여장군과 낡은 고서를 파고드는 학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었지만 서로의 세계를 깊이 존중하고 이해했기에 누구보다 견고한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다. 오늘 좀 늦었네. 피곤해 보여. 지우는 윤희의 어깨를 주무르며 그녀의 군복 재킷을 받아들었다. 윤희는 남편의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수만 명을 지휘하는 군단장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아내이고 싶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지훈이 만든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었다.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지만 윤희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에 이는 풍랑을 지훈이 모를 리 없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표정이 안 좋던데.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과거를, 특히 그 우유 사건을 남편에게 상세히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그저 힘들었던 학창 시절이었다고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담아둘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낮에 구겨졌던 초대장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지훈은 초대장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부산에서 하네. 25년 만이면 가보고 싶지 않아요?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은 친구 같은 건 없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한테 학교는 지옥이었으니까. 그녀는 처음으로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김서현과 이지연의 이름, 가난 때문에 받아야 했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우유를 억지로 먹어야 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까지.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윤희는 자신이 그날의 상처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장 박윤희의 갑옷 안에 18살의 상처투성이 소녀가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다. 지훈은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분노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눈으로 윤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희 씨,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야. 수만 명의 부하들이 당신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당신의 판단에 목숨을 걸어. 그런 당신이 왜 아직도 25년 전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그들 앞에 서면 내가 다시 그때의 박윤희로 돌아갈 것만 같아요. 지훈은 윤희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다. 아니, 당신은 절대 그때의 박윤희로 돌아가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역사를 보면 말이야, 진정한 승리는 적을 섬멸하는 게 아니라 적을 압도하여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적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당신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당신을 괴롭힌 10대 소녀로 남을 거야. 당신의 승리는 미완으로 끝나는 거지. 그의 말은 군사 전략가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명료했다. 가서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고. 다만 당신은 이제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 스스로 확인하고 와. 지훈은 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가서 지금 당신의 모습을 정지훈의 아내도 아니고 7군단장도 아닌 그냥 박윤희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와. 당신을 괴롭혔던 그 과거의 망령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25년 전 교복에 우유를 뒤집어 쓴 채 혼자 울고 있던 그 18살 소녀를 위해서. 그의 마지막 말은 윤희의 심장을 관통했다. 18살의 나를 위해서. 그녀는 늘 과거의 자신을 외면하고 지워버리려고만 했다. 강해져야 했기에 약했던 과거는 부정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약했던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고 위로해주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의 말은 그녀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이것은 복수도 과시도 아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며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위한 가장 장엄한 위로식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김소령을 불렀다. 이번 주 주말 개인 일정으로 부대를 비운다. 부산행 KTX 표를 예매해주게. 결심이 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출정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눈빛과도 같았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토요일 아침. 윤희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옷장 앞에 섰다. 옷장 안에는 각이 잡힌 군복들과 몇 벌의 단정한 정장, 그리고 간소한 평상복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짙은 네이비색의 원피스를 골랐다. 군인의 흔적을 지우고 계급장을 떼어낸 채 오롯이 박윤이라는 개인으로 서고 싶었다. 너무 멋부린 것 같지 않아요?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만지는 윤희를 보며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아주 잘 어울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내 아내인데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그의 따뜻한 격려에 윤희는 비로소 작은 용기를 얻었다. 서울역은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다. 인파 속에 섞인 윤희는 자신이 아주 평범한 사람 중 하나가 된 것 같아 낯선 해방감을 느꼈다. 늘 의전 차량과 부관의 수행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직접 표를 끊고 플랫폼을 찾아가는 과정은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부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의 풍경을 뒤로 밀어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윤희의 머릿속에도 지난 2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렀다. 육사 시절 여자 생도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던 편견의 시선들. 남자 동기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만 겨우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절. 야간 행군에서 낙오하지 않으려 피가 터진 발을 군홧발로 지식이며 걸었던 기억. 최전방 GOP 소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여자가 뭘 알아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부사관들의 텃세를 실력으로 잠재웠던 일. 이라크 파병, 레바논 평화유지군 활동 등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전장.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되어 삼정검의 수치를 달던 영광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험난한 여정을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것은 다시는 18살의 박윤희처럼 살지 않겠다는 처절한 복수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열차는 2시간 30분을 달려 부산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 내리자 서울과는 다른 바다 내음 섞인 후텁지근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25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는 곳. 동창회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윤희는 택시를 타고 중앙여고가 있었던 동네로 향했다. 재개발로 인해 학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녀가 살던 낡은 빌라와 가파른 언덕길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윤희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언덕길을 걸었다. 매일 아침 무거운 가방을 메고 숨가쁘게 오르내리던 길. 길모퉁이의 작은 슈퍼,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던 분식집. 모든 것이 아련한 기억 속 풍경 그대로였다. 그곳에 서자 잊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의 작은 기쁨, 그리고 그보다 더 컸던 서름과 상처들. 윤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너는 잘 버텼고 아주 잘 성장했어.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을 어린 자신에게 속삭였다. 동창회 장소는 해운대의 초호화 호텔 연회장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카펫,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 윤희가 다녔던 낡은 학교, 비좁은 빌라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회장 문 앞에 선 윤희는 다시 한번 숨을 골랐다. 이것은 전쟁터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그녀가 치른 그 어떤 전투보다 더 떨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중장 박윤희를 잠시 내려놓고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박윤희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과거와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십 명의 동창들로 북적였다. 25년의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저마다 다른 흔적을 남겨놓았다. 누군가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누군가는 세월의 무게에 지친 평범한 중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지난 세월의 공백을 수다로 메우고 있었다. 윤희의 등장은 그 누구의 주목도 끌지 못했다. 그녀는 화려한 인파 속의 이름 없는 섬처럼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는 값비싼 명품들 사이에서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였다. 그때였다. 샴페인 잔을 든 채 무리의 중심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웃고 있던 두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김서현과 이지연.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서현은 여전히 화려하고 도도한 분위기를 풍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가 번쩍였다. 지연은 그런 서연의 옆에서 여전히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고 있었다. 마치 25년 전 교실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윤희를 발견한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경멸과 놀라움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윤희에게 다가왔다. 지연도 그 뒤를 따랐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윤희? 진짜 박윤희 맞아? 서현은 위아래로 윤희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 25년 만인데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참 소박한 모습이네. 소박하다는 말에 힘을 주어 비꼬는 투가 역력했다. 주변의 몇몇 동창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늙었는데 너는 옛날 모습 그대로다. 지연이 거들며 웃었다. 그들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볼 일 없는 모습 그대로구나라는 조롱이었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지연아. 윤희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 앞에 서자 중장 박윤희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주눅든 18살 소녀가 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물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하고 살아? 아직도 그 동네 살아? 아니, 지금은 경기도에 살아. 어머, 경기도? 하긴 서울 집값 비싸지. 그래, 일은 하고? 작은 회사라도 다니나? 그들의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윤희의 초라함을 들춰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냥 작은 일하고 있어. 윤희는 군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굳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계급장을 내미는 것 같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혼은 했고? 지연이 집요하게 물었다. 응, 했어. 남편은 뭐 하는데? 설마 백수는 아니지? 서연의 비웃음 섞인 질문에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 역사 교수야. 그 순간 서현과 지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과 안도감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다. 교수라는 직업이 잠시 그들을 놀라게 했지만 이내 돈 안 되는 학자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듯 했다. 어머, 교수? 고상하시네. 돈은 좀 벌어. 너 고생시키진 않고? 그들은 윤희를 대화의 중심에 세워두고는 마치 남의 물건을 품평하듯 그녀의 삶을 조각조각 해체하고 조롱했다. 다른 동창들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일부는 못 본 척 외면했고 일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멀찍이 서 지켜볼 뿐이었다. 25년 전 교실에서 윤희가 괴롭힘을 당할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방관자들은 여전히 방관자였다. 윤희는 더 이상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서서 그들의 유치하고 악의적인 행태를 바라보았다. 군사 전략을 분석하듯 그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관찰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일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구나. 여전히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구나. 그녀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가 오히려 서현과 지연을 더욱 자극했다. 그들은 윤희가 울거나 당황하며 자리를 피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윤희는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조롱은 그녀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다. 동창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서현과 지연의 심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박윤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위험마저 느껴졌다. 그녀의 고요함은 그들의 시끄러운 조롱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술 기운이 오르고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한 그들은 결국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얘들아, 저기 음식 좀 봐. 옛날 생각난다. 지연이 뷔페 테이블 쪽을 가리키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끝에 놓인 하얀 우유 주전자에 꽂혀 있었다. 어머, 그러네. 특히 저 우유 보니까 박윤이 생각난다. 제 옛날에 우유도 못 마시는 촌달기였잖아. 마시기만 하면 토하고. 기억나? 서연이 주변 동창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외쳤다. 몇몇이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윤희를 뷔페 테이블 근처로 교묘하게 몰아갔다. 윤희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현은 일부러 우유가 가득 담긴 유리잔을 들었다. 그리고 윤희의 옆을 지나는 척하며 과장되게 비틀거렸다. 어머나. 짧은 비명과 함께 서현의 손에 들려있던 차가운 우유 한 잔이 그대로 윤희의 네이비색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정적. 연회장의 시끄러웠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차가운 액체가 옷을 적시고 살갗에 닿는 감촉. 25년 전 교복을 적셨던 그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착각. 윤희의 눈앞이 순간 아찔해졌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다. 18살 소녀의 공포와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머, 어떡해. 미안해서 어떡하니, 윤희야. 서현은 호들갑스럽게 외치며 손수건을 꺼내드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쾌함과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내가 손이 미끄러워서 근데 너 아직도 우유 못 먹니? 어쩜 이렇게 우유랑 안 맞을까?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25년 전의 굴욕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찍어 누르는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주변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서연을 말리거나 윤희를 돕지 않았다. 모두가 윤희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창피함에 도망치기를. 그러나 윤희는 그들의 예상을 모두 빗나갔다. 잠시 휘청였던 그녀는 곧 허리를 꼬사이오피이하게 폈다.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이 트라우마의 파도를 억눌렀다. 그녀의 눈에서 순간 스쳐 지나갔던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고 서늘한 평정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적진의 한가운데 고립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윤희는 젖은 옷을 내려다보지도 닦아내려고 허둥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흠뻑 젖은 채로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서현과 지연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방관자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옷은 빨면 되니까.
그녀는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시선 앞에서 오히려 서연이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서연아, 지연아. 너희는 참 한결같구나. 윤희는 희미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어쩜 그렇게 똑같니? 그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나 보구나.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현과 지연의 심장에 박혔다. 윤희의 압도적인 평정과 고요한 카리스마 앞에서 그들의 유치한 아기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제 당황한 쪽은 그들이었다. 연 회장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우유를 쏟은 김서현과 이지연은 윤희의 예상 밖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동창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썼다. 자자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떠나시기 전에 다 함께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가시죠. 혹시 같이 오신 남편분들이나 가족분들 계시면 지금 연회장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다. 동창들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몇몇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3명의 남자가 나란히 들어섰다. 한 명은 부드러운 인상의 중년 신사였고 나머지 2명은 누가 봐도 군인임을 알 수 있는 각 잡힌 전복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어깨에 빛나는 별 계급장은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였다. 한 명은 별 2개 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별 1 준장이었다. 그들은 바로 윤희의 남편인 정지훈 교수와 마침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합동군사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윤희를 만나기로 약속했던 7군단 참모장과 예하 여단장이었다. 2 장군은 연회장 안을 빠르게 훑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정확히 꽂혔다. 원피스 앞자락이 하얀 우유로 흠뻑 젖은 채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박윤희 중장. 그 순간 2 장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들의 몸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완벽한 차려 자세를 취했다. 충성. 연 회장을 뒤흔드는 지축을 울리는 듯한 함성. 그것은 단순한 인사구호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을 거치며 생사를 함께한 부하가 자신의 상징이자 모든 것인 지휘관에게 바치는 절대적인 존경과 충성의 외침이었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참모장인 소장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2명의 장군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오직 박윤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웃음소리, 수다, 음악소리가 일순간에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오직 군단장님이라는 단어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2명의 현역 장군과 그들이 경례를 바치고 있는 박윤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작은 회사를 다닌다던 소박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여자. 가난한 역사학 교수와 결혼했다던 여자.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초라하다고 조롱받던 여자. 우유를 뒤집어 쓰고도 아무 말 못하던 여자. 그 박윤희가 군단장님이라고. 군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단장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상위 계급 중 하나였다. 그리고 저 경례를 하는 이들은 별을 단 장군들이었다. 장군들이 경례를 한다는 것은 저 여자가 최소한 그들보다 높은 계급, 즉 삼성 장군, 중장이라는 의미였다. 동창 회장이었던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군 관련 사업도 몇 번 했던 남자가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다.
군 군단장님? 설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7기동 군단장 박윤희 중장님?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확인 사살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그녀가 그토록 침착했는지, 왜 그녀의 눈빛이 그토록 깊고 강인했는지, 왜 그녀의 존재감만으로 주변을 압도할 수 있었는지.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유리잔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김서현과 이지연.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그저 옛날처럼 만만한 동창 하나를 짓밟고 우월감을 즐기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상대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중 하나인 현역 육군 중장이었다. 김서현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샴페인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자만심과 오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윤희는 자신에게 경례하는 두 부하 장군에게 가볍게 목례로 답한 뒤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편 정지훈의 팔짱을 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린 동창들을, 특히 공포에 질려 파랗게 변해버린 김서현과 이지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복수의 미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은 자의 고요하고 완전한 평온함이었다. 2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그녀의 발밑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순간이었다. 충성이라는 두 글자가 만들어낸 파장은 거대했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시끄러운 소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숨막히는 정적과 경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채웠다. 동창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박윤희에게 고정되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소박하고 별 볼 일 없는 친구 박윤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수만 대군을 호령하는 별 3개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철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젖은 원피스는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잠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들 사이에 내려왔다가 겪은 신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분위기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노골적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윤희를 본체만체하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던 동창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슬금슬금 윤희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첨과 경외,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유윤희야, 아니 박장군님. 세상에 정말 몰라봤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해서 아는데 군단장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정말 대단하다 친구야. 어쩐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기품이 남다르다 했어. 우리가 사람 볼 줄을 몰랐네. 역겨울 정도의 태세 전환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윤희에게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 애썼고 자신들이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필사적인 몸짓을 했다. 윤희는 그들의 가식적인 찬사를 표정 없는 얼굴로 받아냈다. 윤희는 자신에게 다가와 쩔쩔매는 동창회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하군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녀는 부하 장군들에게 눈짓으로 먼저 나가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 장군은 다시 한번 깍듯하게 경례하고는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사람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윤희는 남편 지훈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녀가 움직이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렸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앞을 막아서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단연 김서현과 이지연이었다. 그들은 연회장 중앙에 고립된 섬처럼 서 있었다.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동창들의 비난과 경멸의 눈초리는 25년 전,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들이 윤희에게 보냈던 바로 그 시선이었다. 어떻게 저런 대단한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옛날부터 둘이 유난히 윤희를 못살게 굴더니만 이제 어떡하려고 저러나. 남편 사업에도 불똥 튀는 거 아니야? 그들의 귓가에 속삭임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평생을 타인 위에 군림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 순간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인맥이라는 모래성은 육군 중장 박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고 있었다. 이지연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남편이 겨우 부축했다. 김서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윤희에게 다가가 사과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포가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윤희는 그들을 지나치며 단 한순간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무시였고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그녀에게 김서현과 이지연은 더 이상 분노나 연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려야 할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었다. 연회장 문을 나서자 시원한 밤 공기가 윤희를 맞았다. 그녀는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남편 지훈이 아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윤희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25년의 묵은 빚을 청산한 듯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7군단 사령부는 거대한 규모의 한미연합훈련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윤희는 다시 군단장 박윤희의 모습으로 돌아와 수만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기갑 장비가 움직이는 거대한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동창회의 소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부관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들고 왔다. 발신인은 김서현이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받아들었다. 뜯어보지 않고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과거에 온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최고급 종이에 정성스럽게 눌러쓴 손글씨였다. 그 안에는 구차한 변명과 두서없는 사과, 그리고 한 번만 만나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남편 사업이 군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윤희는 편지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윤희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김서현은 더 이상 만날 가치도 용서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이지연이었다. 김서현의 편지와는 달리 삐뚤빼뚤한 글씨로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가득한 평범한 편지지였다. 윤희야, 아니 박윤희 중장님께. 이 편지를 쓸 자격도 없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 같아 용기를 냅니다. 동창회 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고 나서 무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것은 제가 2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추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서현이의 옆에서 강한 사람에게 빌부터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제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에게 우유를 쏟았던 그날도 사실은 당신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저의 열등감을 자극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잠시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나 제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난날의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은 한심한 인간의 마지막 이기적인 바람입니다. 이지연의 편지에는 김서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서툴지만 진솔한 자기 반성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한참 동안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지연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는 25년간 닫혀있던 윤희의 마음속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주말 윤희는 이지연에게 연락해 사령부 근처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윤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잠시 후 수척해진 얼굴의 이지연이 찻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윤희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윤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이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윤희는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직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울던 지연이 겨우 고개를 들었다. 윤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서 앉아. 이지연은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나 윤희의 맞은편에 앉았다. 왜 그랬니? 윤희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난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질문이었다. 왜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나를 괴롭혔던 거야? 이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더듬더듬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늘 1등인 김서현 옆에서 2등에 머물러야 했던 열등감,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약한 윤희를 괴롭히면서 느꼈던 비뚤어진 우월감. 그녀의 이야기는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했다. 윤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 꺼내놓았다. 내가 그리고 서연이가 나에게 남긴 상처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 중 하나였던 건 사실이야. 다시는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겠다는 도끼, 그게 나를 채찍질했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준 상처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나를 아프게 해. 특히 우유를 볼 때마다. 그 말에 이지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윤희는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너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길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오늘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용기는 받아들일게.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를 향한 작은 첫걸음이었다. 윤희는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이지연을 용서하는 행위는 결국 상처받았던 자기 자신을 보듬는 마지막 행위였다. 이지연과의 만남 이후 윤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훈련에 더욱 매진했다. 며칠 뒤 군단 사령부 연병장에서는 대규모 기동 훈련의 출정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백 대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도열한 연병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뿜어냈다. 수만 명의 장병들이 군단장 박윤희의 명령을 기다리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단상에 오른 윤희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젊은 장병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었다. 25년 전 자신처럼 어쩌면 저들 중 누군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애하는 제7기동군단 장병 여러분. 윤희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전차와 화포가 진정한 강함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 차가운 강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에서 나온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겁한 자들의 방식일 뿐이다. 진정한 강함은 설령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다. 동료가 쓰러졌을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전우애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녀의 말은 동창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김서현과 이지연처럼 타인을 짓밟으며 자신의 강함을 확인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조국은 단순히 영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을 때 우리 군은 가장 강해질 것이고 이 나라는 가장 안전해질 것이다. 윤희는 연설을 마치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군 출정 준비. 와! 장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엔진이 포효하고 전차의 궤도가 땅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행진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의지의 행진이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를 잘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25년 전의 상처와 마주했고 그 상처를 통해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패배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껴안고 더 큰 지혜를 얻은 진정한 승리자였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후 윤희는 오랜만에 남편 지훈과 함께 관사 근처의 호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호수는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동창회 다녀오길 잘한 것 같아.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18살의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어. 그 아이, 이제는 좀 편안해진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더 이상 중장 박윤희의 갑옷도 상처받은 소녀의 그늘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 박윤희만이 서 있었다. 동창회 사건은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서현은 그 이후로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고 이지연은 가끔씩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짧은 문자를 보내왔다. 윤희는 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의 항복을 받거나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윤희는 이제 그들의 이름조차 거의 떠올리지 않았다. 산책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오는 길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방부 장관의 전화였다. 박 장군,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보여준 탁월한 지휘 능력에 대해 합참과 미군 측의 칭찬이 자자하오. 수고 많았소. 감사합니다, 장관님. 정부에서 우리 군의 혁신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소. 박 장군이 그 첫걸음이 되어 주어야겠소. 잠시 숨을 고른 장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윤희 중장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결정했소. 순간 윤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합참의장. 별 4개. 대한민국군 서열 1위. 그것은 그녀가 군인의 길을 걸으며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자리였다. 전화를 끄는 윤희를 지훈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희는 남편을 보며 25년 전 우유를 뒤집어 쓰고 울던 소녀가 지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성 군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가난과 차별, 폭력과 트라우마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과거의 상처마저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마침내 스스로의 이름으로 우뚝 선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 선언이었다. 그녀의 이름 박윤희. 그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